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불안, 심지어는 뭔가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 숫자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GDP는 계속 오르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죠.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한 황금기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울증, 외로움, 공동체 붕괴 같은 보이지 않는 지표들은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마치 이게 진보라면 왜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모순, 자료에서 말하는 진보의 착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편안함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쇠퇴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회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풍요로운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 함정을 파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삶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잖아요. 현대사회는 진보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네, 기준이요. 우리는 정신적 성숙이나 공동체의 유대감 같은 본질적인 가치 대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진보를 판단한다는 거죠. 더 빨라진 인터넷 속도, 더 편리해진 배달 앱,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고 맺게 맞는다는 거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쇠퇴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이나 공허함이 어쩌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는 조용한 침식의 한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우리는 너무나 안락한 환경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표현 정말 소름 돋네요. 부드러움에 감싸인 쇠퇴라니. 마치 그 유명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그렇죠. 물이 너무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개구리요. 우리가 바로 그 개구리일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쇠퇴가 안락함 뒤에 숨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 함정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안락함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이게 단순히 21세기 현대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함정에 빠졌던 문명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역사는 거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요? 네, 당시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랐어요. 모두가 베네치아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베네치아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엄청난 부를 쌓고 나니 베네치아의 지배층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기존의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치와 향락의 돈을 쓰는 데 집중했죠. 안주해버렸군요. 그렇죠. 그들이 안락함에 취해 있는 동안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대서양으로 눈을 돌려 신대륙을 발견했고 무역의 중심은 순식간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베네치아는 자신들이 이룬 성공의 포로가 되어 서서히 잊혀간 거예요. 와, 성공이 너무 확실해지는 순간 현실을 보는 눈이 멀게 되는 거군요.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더 거대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수세기 동안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초강대국이었지만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폭주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죠. 외부의 변화를 배우고 받아들이기보다 내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어요. 그 결과 한때 병든 유럽의 환자라고 불렸던 유럽에게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예시도 있잖아요. 자료에서 언급된 198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경제대국이었죠. 모두가 미래는 일본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거품 속에서 일본 사회는 현실 감각을 잃었고 거품이 꺼진 뒤에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 하나예요. 문명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나는 안락함과 현실 안주라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에 빌리자면 부유함은 연약함을 숨기고 안락함은 쇠퇴를 숨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유함과 안락함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자료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언급하던데요. 네, 쾌락 적응은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는 금방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땐 정말 혁명적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이젠 당연한 기준이 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언급된 건설자에서 관리자로의 전환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뭐든 부딪혀 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그걸 잃을까 봐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요. 이게 사회 전체에 적용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지면 현재를 관리하고 지키는 데 급급해지는 거죠. 사회 전체의 야망이 줄어들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돼요. 이런 사회에서는 위대한 예술가나 혁신적인 기업가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관리자가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 뭔가 굉장히 익숙한 풍경처럼 들리네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말한 번아웃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아, 번아웃 사회요? 네, 예전엔 하면 안 된다는 외부의 금지가 우리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넌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압박이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부유한 사회는 모두가 자기계발이라는 쳇바퀴 위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더 빨리 페달을 밟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베르 카뮤가 말했듯이 방향 없는 움직임은 그저 쳇바퀴를 돌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사회 전체가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측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네요. 인격의 깊이나 공동체의 신뢰 같은 건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GDP 성장률 같은 단순하고 명확한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GDP가 가진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GDP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빚을 얼마나 많이 지는지를 측정할 뿐 우리가 정말 행복한지 우리 사회가 건강한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 이혼율이 높아져서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병원을 더 많이 찾아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도 GDP는 올라갑니다. 와, 공동체가 무너져도 숫자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엉뚱한 스코어보드를 보고 환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기에는 지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말하는 진보 선전이 등장합니다. 정부, 기업, 미디어가 한 목소리로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 삶이 왠지 불안하고 공허하더라도 아, 이건 남원의 문제구나. 사회 전체는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생산성 포르노나 혁신 극장이란 아주 강한 표현도 쓰던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산성 포르노는 예를 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운동한 뒤 하루 16시간 일한다는 식의 컨텐츠를 말해요. 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실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죠. 혁신극장도 비슷해요. 기업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대신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 번지르르한 신제품 발표회나 미래 비전 선포식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열중하는 걸 비꼬는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적인 발전은 없는데 발전하고 있는 척하는 문화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말한 대중인간의 모습과도 연결돼요. 대중인간이요? 네, 대중인간은 문명이 이룩한 편리함과 혜택은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그 문명을 만들기 위해 선조들이 어떤 고통과 노력을 감수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들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쉽고 빠르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죠. 부유하고 안락한 사회는 바로 이런 대중인간이 주류가 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와,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쇠퇴의 고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나요? 네, 자료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5단계로 설명해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첫째, 부와 성공이 가져온 안락함이 사회의 긴장감을 없애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나약해진 사회는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잃고 GDP처럼 측정하기 쉬운 피상적인 지표에 집착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셋째, 이 피상적인 지표들은 사회 시스템의 깊은 문제를 가리는 커튼 역할을 합니다. 제도의 부패나 리더들의 무능함이 가려지는 거죠. 넷째, 문제가 꼬마 터지기 시작하면 정부와 기업은 더 강력한 진보 선전을 통해 현실을 덮으려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대중이 그 선전을 믿고 다시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중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달콤한 환상을 받아들이고 다시 안락함 속으로 도피하면서 고리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이 고리는 스스로를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중간에 누구 하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기제들이 그걸 방해합니다. 자유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는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현상 유지 편향? 네. 변화가 주는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비록 실패하고 있는 방식일지라도 익숙한 현재에 매달리려는 심리죠.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라는 생각이 변화의 동력을 앗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진보 착각 편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우리를 발전시킬 거라고 맹신하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죠. 이런 믿음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인간성과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된 무력감이군요. 네. 수십 년간 거대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내가 뭘 해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아 라고 포기하게 되는 상태예요.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붕괴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호는 계속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쵸. 와, 듣고 나니 힘이 좀 빠지네요. 마치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갇힌 기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이 끔찍한 고리를 끊어낸 사례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쇠퇴가 필연적인 운명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어요. 가장 극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일본입니다. 아, 독일과 일본? 두 나라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됐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죠. 안락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댈 과거의 영광도 지켜야 할 안락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향수에 빠지는 대신 오직 미래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재설계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기반을 닦고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했죠.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화롭게 이런 전환을 이뤄낸 것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북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GDP가 사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신뢰, 교육의 질, 성평등, 환경 같은 가치들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죠.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장기적인 유대를 항상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국가의 성공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니까요. 맞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유함이 사회를 마취시키는 마취제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보는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결국 갱신은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당신이라는 한 개인의 선택과 연결된다는 결론으로 돌아오네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진보는 지금 무엇으로 정의되고 있나요?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 예를 들면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멋진 휴가 같은 것들인가요?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진보는 종종 더 어렵고 눈에 잘 띄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고 편리함이 아니라 정직함에 기반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당신의 안락함을 위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용기를 시험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컨텐츠를 통해서도 이 진보의 착각에 스며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네, SNS에 넘쳐나는 성공의 하이라이트, 영감으로 포장된 얕은 조언들, 끝없는 자기계발의 압박, 이런 것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현실로부터 마취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들여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당신을 잠들게 하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스코어보드를 다시 쓰는 것에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나는 어제보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관계는 편리함이 아니라 솔직함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내 안락함을 지키기보다 내 성장을 위한 도전을 선택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 자료의 마지막 질문과 똑같습니다. 안락함을 진보로 착각한 문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 지금, 당신은 내일부터 무엇을 더 이상 진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진정한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하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거대한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한 사회의 미래는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개혁되기 훨씬 이전에 당신처럼 안락함의 속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진보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개인들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